바로 이어지는 일부 공통 세션에서는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의 숲과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 산림임업 산촌의 핵심 이슈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님의 주제 발표도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 100년 비전이라는 주제로서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님의 발표 및 국토녹화 50주년 기념 영상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바로 일부 공통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강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윤석진 원장님께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융합연구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제25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숲과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준비해 주신 윤석진 원장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그 베트남의 V키스트, 그러니까 베트남 키스트를 만드는 사업을 한 10년째 하다가 어제 이제 준공식을 끝내고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일정에도 없는 것이 갑자기 이제 우리 국회의장님이 가셔가지고 준공식 하신다고 해서 제가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더운 데서 왔다가 딱 내리니까 이렇게 추워서 그 조끼를 입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사실은 키스트가 사실은 옛날에 그 66년도에 설립이 됐을 때 산림청의 부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우리 박현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특별 강연 요청을 받고 사실 저는 산림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바라다보는 거하고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자로서 바라다보는 산림 요걸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청을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숲과 과학기술로 미래를 열다. 뭐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덮여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민둥산이었던가 그 산림이 진짜로 50년 만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그 산림 녹화를 한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숲, 저는 이제 이 과학기술의 그 역사를 과치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학기술과 지속 가능한 그 산림이 결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숲이 갖고 있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69년도만 해도 유엔에서 아마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 산림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치유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한 그 우리 6.25 전쟁의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맥아더 장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쟁 이후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도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나라가
과거 한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놀랄 만한 선진국으로 간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림 녹화가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현신규 박사님이 첫 번째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막 박사 1호라고 돼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리키데타 소나무, 그 현사시나무, 지금 이게 두 개의 글을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리키다 소나무하고 테더 소나무를 6종 접목을 해서 결국은 추위와 병충해에 강한 그런 리키데타 소나무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미국 그 상원에서도 예를 들면 기적의 소나무라고 일컬어져 있었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가 계속 된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광복 70주년의 첫 번째의 그 성공 사례로 올라온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로 산림을 첫 번째로 이렇게 이뤄낸 하나의 첫 번째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성북구 도남동의 그 민둥산이었을 때와 지금 산림 녹화가 되었을 때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산 그러면 붉은색, 황토색, 그렇죠? 근데 지금은 푸른색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산림 녹화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는데, 비가 조금만 와도 바로 토사가 흘러나와서 하천이 높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범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농토가 결국은 황폐화돼서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림이 우거진 뒤부터는 예를 들면 홍수라든지 또는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농업도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림 녹화에 성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초의 웅크타드에서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건 과학기술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저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그런 산림 녹화의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과학기술과 지속 가능한 사회,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죠. WEF. 이게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가 계신 데인데, 여기에서 10년대 환경 관련 매년 이게 이슈가 발간이 됩니다. 근데 22년에 발표한 그 이슈를 보면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부상한 게 기후위기, 극한, 생물 다양성, 천연자원 위기. 전부 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생존 전략도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가뭄, 폭우, 또 대형 산불, 이런 거에서 자연적인 극단적인 재해가 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탄소 중립, 그죠? 근데 이게 산림청에서 발표된 걸 보면 약 2,500만 톤의 CO2 흡수원,
이건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CO2 흡수를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있어도 사실 90% CO2 흡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지금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재해와 생태계 변화, 반드시 필요한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후 재난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측할 수 없겠죠. 그걸 잠깐 보시면, 이게 로키 산맥에 2005년이죠. 2005년에 겨울에 이게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나무 존벌레가 보이지 않는 나무 속에서 저렇게 먹어 들어갑니다. 3년 만에 90%의 산림이 다 황폐화된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그 나무 속에는 그런 소나무 존벌레가 이렇게 산림을 황폐화시킨 하나의 큰 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워지는 지구, 과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온 상승을 낮출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과학기술로 탄소 중립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박현 원장님도 저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이 산림은 진짜로 자연재해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산림,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이거 우리가 지켜내는 게 다시 한번 제2의 한강 이적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중요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라는 데에서 보면 1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산림 손실이 231만 제곱킬로미터가 없어지고요. 산림 증가가 131만 제곱미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면적이 3, 4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와 같은 면적을 가진 산림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매우 참 뭐랄까 자연재해,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우리 후손한테는 자랑스러운 이런 자연재해를 물려줄 수 없다라는 절박한 그 심경에 놓여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로 유명한 나무잖아요. 가뭄비 나무. 그죠? 이 가뭄비 나무가 지금 2000년대에는 백두대간과 이 설악산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30%가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50년대에는 이렇게 10%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탄소 중립,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2080년대에는 지구 온도가 4.8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가뭄비 나무는 2%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현신규 박사님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추위와 병충해에도 강한 리키데타 소나무를 육종으로 개발하신 그분, 이 가뭄비 나무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 사라지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 수종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들 과학기술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키스트도 제가 이제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키스트도 이런 고난도 연구를 하는데 되게 이런 셀룰로스라든지 이런 목재에서 많은 걸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사실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저 산림과학원에서도
저하고 제가 아마 한 2년 전에 산림과학원에 가서 또 강연도 했었고, 그때 많은 것을 이렇게 좀 같이 해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그냥 또 세월이 흘러가고 말았어요. 근데 많은 포인트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제가 사실은 산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걸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발전하는 과학기술, 이미 산림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드론 같은 거 보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뽑는 게 산불 진화에 쓰이는 드론이죠. 그죠? 근데 이게 AI가 결합되어 있는 드론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산림의 그 형태도 다 분석하게 되고, 그 산림의 지형에 따라서 어떤 묘종이 심어져야 되는 것도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 분석과 적합한 토양, 모든 걸 분석한 후에 인공지능으로 드론으로 파종을 할 수 있다. 그죠? 파종해서 결국은 뭐랄까, 성장하는 그런 묘목에 그것도 다 분석할 수가 있겠죠. 예측도 할 수 있겠죠. 또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 건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산림보건이라든지 사후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이건 아마 작년에 그 산림과학원에서 행사를 할 때도 봤는데, 디지털 트윈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인공 산림도 간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우리 장 내에 건전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하나의 생태계, 우리 장 내의 생태계를 연구하듯이 산림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한 가지 예로 우리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미생물 생태계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토양을 같이 포함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야만이 결국은 산림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2억 5천 년 전에 페름기 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을 했죠. 이때 침엽수림이 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기후변화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썩은병 유발 토양 곰팡이가 가속화해서 결국은 침엽수림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기온 상승이라는 것은 나무에 결정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위기 속에 산림 변화든지 나무와 토양과의 관계, 그죠? 이런 것도 깊숙이 연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밑에 이거 보는 건 아마 산림과학원에서 천마하고 그쪽하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는 건데, 저는 산림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산림을 첫 번째로는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산림은 오랫동안 이게 육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예측할 거냐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AI를 접목을 해야 된다는 거 합니다. 인공지능. 그죠? 디지털 6종 기술을 개발을 해서 예측 가능한 R&D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져 있는 그 디지털 6중에서 나와져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스마트팜이 굉장히 지금 농업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양액을 조절함으로써 뭐 상추의 저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묘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스마트 임업 구현을 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양모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그런 묘목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수치 예측 모델, 이게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든지 AI 빅데이터를 도입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한정된 시간 안에 예측을 하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어떻게 이 산림을 관리할 거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론이라든지 라이다 기반 디지털 정보를 축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율 감시형 드론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초겨울 같은 데 보면 뭐 건조하다. 화재 날 수 있는 건조도를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또는 담뱃불에 의한 것이든 그냥 화재가 일어나서 며칠간 태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 센서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스탠드 얼론 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진짜 건조도가 진짜 이 화재에 일어났을 때 확산될 위기에 놓여 있으면 좀 물도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화재를 방지해야죠. 이건 조금만 뭐 촉발되면 산불이 대형화되겠다는 걸 예측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예방적인 시스템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활용으로 지능형 산림관리, 지금 그 산림과학원에서는 이걸 출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더 잘 되면 그 산림관리라든지 실현, 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산림을 보면 너무나 이게 댄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나무를 좀 이렇게 제가 그 비상식적인 사람이 이게 나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숲속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이 돼서 우리 키스트 주변에 있는 그 야산 그걸 다 벌목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 벌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그 뭐랄까 그 공적으로 해서 그 고용유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벌목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결국은 무인 로봇 활용이든지 이 산림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지금 뭐 로봇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딱 그 라이다든지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서
이거 너무 댄스하다 할 경우는 무인 로봇이 커팅도 하고 이러면서 벌목해 나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하고 안정적인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살림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그 녹화로 인해서 홍수라든지 이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도 되지만 또는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지금 여기에 많이 접근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글로벌 메가 트렌드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사람, 공동체, 지구를 봤을 때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죠? 초고령화 사회.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키스트가 에이징이라는 그 노화 제어 연구를 하는데요. 노화 제어 연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나라로 봤을 때, 그죠? 나라로 봤을 때 기술 패권 경쟁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1등이 되지 않는 한 기술 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기일 수 있어요. 절박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선진국이 가졌던 기술을 우리가 갖다가 제조기술로 1등을 하는 그런 경우, 근데 우리는 선진국에 이미 와 있잖아요. 답이 있는 연구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선진국과 똑같이 답을 없는 거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학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구입니다. 이게 기후위기, 이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게 가장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제가 놓고 보면 첨단 바이오, 그죠? 셀룰로스로 약물 전달 체계를 연구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큰 연구가 될 수 있겠죠. 첨단 바이오, 차세대 소재, 친환경 기술. 지금 많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그죠? 차세대 소재. 절실한 거죠. 그걸 셀룰로스에서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합니다. 셀룰로스, 나무가 어떻게 철보다 강하고 어떻게 구리보다 전도가 잘 돼? 이거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 국토의 일부분을 덮고 있는 실리콘 기반의 솔라셀, 이거 자연재해가 될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면 플렉서블하다든지 종이 같은 위에다가 솔라셀을 만드는 연구, 이 연구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빌딩이면 유리창에다가 페인트로 칠하는 그런 연구, 그것도 수성 페인트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그런 연구는 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숨겨진 키워드는 결국은 저는 천연물을 저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10여 년 전에 그 캐나다의 그 목재에서 에너지를 채출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연구팀을 보냈었는데요. 갑자기 미국이 셰일가스가 이게 개발이 됨으로써 그게 별로 효용인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철수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저는 우리는 이런 천연 자원, 산림에서 어떤 그런 키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키스트가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건데요. 췌장암은 발견되면 거의 90%는 죽습니다. 췌장암은 발견이 돼도 약물 주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췌장암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답이 없는 연구, 실패를 전제로 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6개 토픽 중에 3가지가 전부 다 셀룰로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기 이 슈퍼우드라는 건데요. 셀룰로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방탄조끼를 만듭니다. 이미 실험을 했고요. 한 1cm 정도의 나노 구조를 갖는 셀룰로스로 권총을 쐈을 때 방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리 이상의 전도들을 갖는 그런 물질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만약에 이런 물질이 개발이 된다면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기름 뜰채. 이것도 나노 연구를 하는 친구가 셀룰로스로 나노 구조를 바꿔서 예를 들면 해양에 기름이 유출되어 있으면 그냥 뜰채로 뜹니다. 이거. 지금 이미 해양청에 이거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 그래서 어떤 셀룰로스 나무에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연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이 과학기술의 미래, 결국은 셀룰로스 같은 거를 볼 수 있는데 초경량, 초강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극한 소재. 그 다음에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복합재. 이것도 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그 종이컵, 빨대, 이거 못 쓰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국민들을 저항이 심해서 6개월인가요? 유예기간을 둔 거죠? 내년부터는 이거 강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피숍에 종이컵은 사용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럼 머그컵?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 소재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천연물 기반 이게 타미플로인데요. 팔각, 팔각의 휘양목인가요? 팔각 정향에서 이런 타미플로 약 같은 거, 제약, 이런 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블 종이 배터리. 이거 셀룰로스를 차단막을 쓰는, 차폐제를 쓰는 그런 경우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로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라고 하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진짜 산림, 숲, 나무 이런 천연자원에서도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진짜 대한민국이 3분의 2가 산림으로 덮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이런 나라에서 진짜 우리가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이용할 거냐라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산림과학원의 역할이라든지 우리 산림청 청장님 여기 계신데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속가능한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계속 해야죠. 괜히
저 인공 뭐랄까 저 합성 수지라든지 이런 거 계속 그 석유 기반으로 인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큰 촉발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냥 그 아웃사이더가 바라다 보는 우리 이 살림의 미래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강연을 진행해주신 윤석진 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